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아버지 회사인데 자식이라고 대충 넘기는 법이 없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신 아버지라서 호되게 야단 맞아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는 저도 제 힘으로 취업해서 다른 회사 몇 년 다녀보기도 했거든요. 그나마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직장 생활에서 따박따박 월급 받는 것이 다른 힘든 일하는 것보다야 낫다고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겪어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 없이 지금껏 저 키워주신 부모님께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고 있고요. 제 이런 주변 가정 환경은 주변 지인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 보니 아버지 주변 인맥들도 사업이나 전문직이신 분들이 많으셨고 아무래도 비슷한 환경의 사람끼리 모이게 마련이니까요. 제가 학창 시절 동안 다녔던 중고등학교도 사립이었으니 자연스럽게 주변 지인들도 저와 비슷한 가정환경 가진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물론 집안에 돈 좀 있다는 것과 사람 인성은 별개의 문제라서 학창 시절 때 꼭 착하고 좋은 친구들만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집안 경제 사정만큼은 넉넉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는 집안이 그렇게 힘든 친구들은 만날 기회가 드문 편이었습니다. 대학 진학 이후로는 워낙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리는 대학이기도 하고 그런 만큼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온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입학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런 친구들 보면서 저와는 다른 환경에서 어려움 겪으며 자라면서도 물심양면 부모님이 지원 아끼지 않으셨던 저와 비슷한 학교 진학할 수 있었던 것도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안 형편이 좋지 않으니 저 학교 다닐 때처럼 좋은 사립학교에 과외까지 받아가며 공부하지 못했을 텐데도 스스로 힘으로 그만큼 해낸 거니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저보다 기량이 더 훌륭한 친구들이라 볼 수도 있겠죠. 막연하게 그리기만 하던 것이 정말로 저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나 집안 경제 사정이 다가 아니라는 것도 그 나이가 되어서야 알 수 있었고요. 물론 어려운 환경에서 성실히 자기 목 다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 자신보다는 제 배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제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대학생이 되고 이제 청춘을 만끽하며 연애할 나이가 되고 보니 그런 불순한 목적으로 제게 접근하는 남자들도 없지 않았어요. 저 대학 입학할 때부터 저희 아버지 사업이 잘 된다는 이야기는 한 차례 학과에 소문이 난 바가 있었기에 그 이후로부터 저 보는 눈초리가 달라진 이들도 꽤 많았죠. 저도 그때는 어릴 때라 아직은 어수룩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기보다는 그냥 저랑 잘 지내고 싶어서 그렇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는데 제 앞에서는 살살거리면서 같이 밥을 먹거나 뭔가 하더라도 당연히 돈 내야 한다는 듯이 뒤에서 뒷짐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고 은근히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그런 일 몇 번 겪다 보니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친구들 간에 사정 별로 좋지 않은 친구이면 제가 돈 좀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 충분히 배려해 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건 진짜 친구일 때나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저 친구로 가깝게 지낼 순수한 의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쟤네 집 돈 좀 있으니 어떻게 만만하게 구슬려서 한번 뜯어먹어보자 작정하고 달려든 사람을 제가 무슨 수로 친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까지 해가며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친구 관계라도 그럴 텐데 하물며 저를 물주로 삼으려 드는 남자라뇨.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저한테 호감 있는 것처럼 굴면서 살살 제 비위 맞추려는 남자들 몇 번 떠보기만 해도 쉽게 속내를 파악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들 속내가 아주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힘들게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 사람 하나 잘 구슬려서 부잣집 딸 하나 휘어잡아 팔자 핀다고 생각하면 그쪽이 훨씬 수월하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계산기를 두드리기도 했겠죠. 하지만 저도 사람인데 저라는 사람에 대한 존중은 없이 그저 제 배경과 조건만 탐이 나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남자들 좋게 바라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나한테 기생하려는 시커먼 속내가 뻔히 보이는 놈들은 애초에 상대도 하지 않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싸그리 무시해버렸습니다. 저도 저지만 저희 부모님도 이제 저 성인 되면서 그런 부분들 워낙 주의를 많이 주시기도 했어요. 주변 친구들 중에 그런 식으로 가진 것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것보다 속이 우명한 것이 더 문제인 남자들 꼬임에 넘어가 부모 속을 어지간히 썩이는 친구들도 없지는 않았거든요. 그 친구들 역시 아직 세상살이 경험이 많지 않아 그저 순진하게 속 시커먼 놈에게 넘어가 그런 것이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여파가 결코 가볍지는 않으니까요. 뭐 남자애들 같으면 인생 공부 제대로 했다 치고 그냥 더러운 경험으로 털고 일어날 수도 있겠으나 여자 쪽 입장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요새 세상이 달라졌다고는 하더라도 비슷한 일 겪어도 남녀 문제에서 안 좋은 소리 듣기는 여자 쪽이 훨씬 쉬운 법이니까요. 한번 그런 식으로 입에 오르내리게 되면 일단 주변의 다른 부모님들부터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자라온 환경이 비슷하고 인맥 풀도 고만고만하다 보니 소문도 빨리 도는 편이었습니다. 우리 현영이야 워낙 똑부러진 데가 있으니 알아서 처신을 잘하겠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노파심에 하는 말이야. 우리 귀한 딸 그렇게 만만하게 취급하고 들러붙는 몹쓸 놈한테 보낼 생각 주어도 없고. 아, 아빠는 딸내미를 모르보고 나도 그 정도는 알아보지. 내가 미쳤다고 그런 놈한테 눈 멀어서 내 인생 내 손으로 꼬겠어? 단단히 단속하시는 부모님 말씀에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치는 저였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서 일하면서 소개팅 짤이니 뭐 첫눈에 반했다니 하면서 접근하는 남자들이 적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럴 기미만 비춰도 속내 시커먼 것들은 대꾸도 하지 않고 매몰차게 내쳐왔으니까요. 저도 자기 객관화되는 사람이라서 제가 그렇게 첫눈에 눈 돌아갈 정도로 한눈에 반했다며 쫓아다닐 만큼 대단한 미녀 아니라는 사실은 스스로도 잘 알고 있거든요. 뭐 제가 자기 취향에 맞아서 그렇다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면서 저희 집안 사정 알 만큼 알고 접근한 주제에 저런 식으로 기도 안 차는 수작을 거는 데에는 저도 이미 도 같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주변 친구들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럴 일 없겠다며 말하고는 했어요. 나도 현영이 너처럼 그렇게 똑부러지게 굴었어야 했는데. 그때야 너도 어릴 때였잖아.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 사람을 무슨 수로 당하겠어? 나쁜 놈들. 사람 우습게 보고 조금 구슬리면 홀랑 넘어가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사람 취급하는 게 요새 남자들 얼마나 영악한지 조심해야 한다니까. 그럼 현영이야 워낙 우리가 이런 소리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잘 하는 애니까 걱정이 안 된다 얘. 그러니
제가 제 평생에 짝으로 삼을 사람을 선택하는 데는 또 얼마나 깐깐하게 굴었겠습니까? 남편과는 회사 다니면서 타 기업과의 협업 문제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일로 처음 만난 사이였어요. 같이 일하다 보니 물론 서로 회사 입장차를 대변하느라 갈등이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것도 깔끔하고 선도 딱 지킬 줄 알고 사실 거래 문제로 사람 만나다 보면 서로 감정 상할 일도 생기게 마련인데 일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매너는 확실히 지키는 것이 사람이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처음에 단발성으로 끝날 줄 알았던 협업이 결과가 좋아 연장되게 되면서 자연히 얼굴 볼 일도 잦아지고 늦게까지 일하다 보면 귀갓길이 걱정된다면서 퇴근길에 자기 차를 데려다 주기도 하게 되고 아무리 일로 만났어도 사람이 그런 식으로 붙어있는 일이 많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마련이죠. 남편 역시 그러면서 제게 호감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일할 때는 서로 얽힌 부분이 적지 않으니 조심을 하다가 일 마무리될 때 되어서야 제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그간 찬찬히 살펴본 모습으로 봐서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호감이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그간 제 배경만 보고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들이대는 남자들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여간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이 아니어서 아무래도 만남을 시작할 때 이래저래 신경 쓰이고 경계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봐온 저 사람 태도로 봐서 그럴 사람 같지는 않지만 뭐 그럴 사람이라고 얼굴에 써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아예 저한테 호감 표시하는 초반에 저희 집안 사정 이야기를 싹 오픈해버렸습니다. 어차피 제가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저와 일하는 가까운 사람들부터가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하시는 분이시고 집안이 꽤 부유하다는 거 다 알고 계셨는데 굳이 숨긴다고 길게 숨겨지는 일도 아니었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입으로 털어놓고 그 사람 하는 행동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현영 씨 부잣집 딸이구나. 나는 대단할 것 없는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하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기만 했을 뿐 그 이후로도 저를 대하는 태도에는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뭐 일단 처음부터 제게 매너 있게 잘하는 사람이었으니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었지만요. 보통 저희 집안에 대한 이야기 듣고 나면 되게 심드렁하게 굴던 사람들도 태도가 묘하게 호감 가진 것처럼 돌아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게 꼭 제게 바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 도리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입으로 직접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사람 행동에 별 차이가 없으니 그건 그것대로 또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직히 직장 생활하기는 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너 버는 돈은 꼬박꼬박 잘 저축해두고 생활비는 지원해 주시겠다며 카드도 쓰게 해주셨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한다고 제 나름대로 번 돈으로 생활해보겠다고 했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식이 매달 고생해서 번 돈이 더 귀하게 느껴지셨나 봐요. 그리고 저도 사회생활 하면서부터 알게 된 거지만 그동안 제가 부모님한테 받은 게 적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딱히 과소비를 내거나 사치하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쓰는 생필품부터가 고가의 제품이 많다는 것도 철 좀 들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 보시기에 제 월급이라고 해봤자 푼돈 수준으로 보이셨겠죠. 솔직히 제 월급으로 지금껏 부모님이 저 키우는 동안 해주신 것 그대로 똑같이 하고 살 수준이 못 되더라고요. 그렇게 다소 염치 없기는 하지만 부모님 찬스로 아쉬운 것 없이
넉넉한 생활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참 부모님께 감사드릴 일이죠. 처음에 카드 받으면서 민망해하던 제게 아버지께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네가 헛바람 들어서 부모 재산이나 축 내려들고 백수처럼 살았다면 모르지만 내 새끼 취업한다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제목 다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거 해준다고 해서 헛바람 들 녀석도 아니고, 그리고 아빠 아직 내 새끼 이 정도도 못 해줄 정도로 나이 먹지는 않았다. 어른이 주신다고 하면 군소리 없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야.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주신다는데 굳이 마다할 생각까지는 없었고요. 그런 만큼 부모 잘 만난 것, 복이라는 것 알고 더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제 또래 직장인들보다 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 친구들과 어울리던 수준 생각하면 아무래도 저만큼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남편 입장에서는 데이트할 때 부담이 많이 느껴질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잘 가는 곳 갈 때는 당연하게 제가 계산하고 그랬어요.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되고 나니 남편이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현영 씨 입장에서야 당연히 지금껏 해온 생활이 있으니 그렇게 비싼 곳하고 현영 씨가 계산하는 게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래 만나려고 생각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럴 형편이 되지는 않는데 현영 씨 형편에 맞춘다고 제 수준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소비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만날 때는 조금 다르게 해보는 건 어때요? 그렇게 평소 자기 단골집인 호프집이나 가맥집에도 데려가고 자기가 계산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시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대학 때 다 같이 어울리는 단체 생활 이후로는 그런 곳 갈 일이 잘 없는 편이었어요. 가격대가 좀 있는 와인바보다 부담이 적은 호프집 같은 가게를 다니는 것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남편이랑 같이 다니니까 그것도 제법 재미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제 경제 상황이 남편보다 낫다고 해서 주눅드는 부분 없이 자격지심 부리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대안을 제시하는 남편 행동이 참 성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게 환심 사려던 남자들 중에서는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 제 앞에서 꿀리지 않으려고 무리해서 돈 쓰는 남자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들 형편에도 맞지 않는 소비를 하는 것이 저를 위해서였다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로 생각했겠죠. 그 속내가 빤히 보이니 그런 허영 넘치는 태도까지 좋게 보이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판이하게 행동이 다른 남편이었어요. 제 덕을 보려는 기미는커녕 그런 것들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자기 주변 사람처럼 평범하게 대하는 모습에 오히려 더 믿음이 갔습니다. 처음에 제가 저희 부모님들 만족하실 만한 배경의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과 만나고 있다고 하자 친구들이 다들 걱정스러워했지만 막상 만나는 사람이라면서 남편 소개시켜주고 대화를 나눠보니 친구들 역시 남편 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람 대하는 매너도 그렇고 너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참 사람 괜찮아 보인다. 아무렴, 현유이같이 똑부러진 애가 어련히 알아서 잘 골랐겠지. 너 처음에 남자친구 소개시켜준다고 했을 때 걱정스러운 마음이 안 든 건 아니었는데 저렇게 사람 중심이 제대로 서 있는데 또 걱정할 건 뭔가 싶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우리 배경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일까 봐 걱정스러운 거지 뭐 만나는 남자 재산에 목맬 만큼 형편이 아쉬운 것도 아니고. 사람만 확실하면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제 생각 역시 친구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저보다 가진 돈이 적다고 해서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 적으니 좀 더 가진
저 이용해서 이득 보려고 하는 그게 싫었던 것뿐이니까요. 비록 저희 집처럼 부유한 집에서 자라지는 못했어도 성실하게 회사 다니면서 월급 차곡차곡 모아 건실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형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선에서는 제게 무언가 해주는 것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바라던 진심이 그런 것이었으니 자연스레 남편에게 마음이 날이 갈수록 더 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저 낭만에만 들떠서 허황된 꿈을 읊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할 미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던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본가는 부모님 두 분이 노후 준비하시는 것만으로도 빠듯하셔서 결혼할 때 크게 도움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야. 우리 집에서 사정이 그런데 현영 씨 부모님한테만 도움받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현영 씨 입장에서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결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준비했으면 싶어. 그 부분은 미리 현영 씨한테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아. 그러면서 그간 자기 벌어온 수입 내역하고 가지고 있는 통장 그리고 적금 내역 같은 것 죄다 제 앞에서 보여주며 일일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당장 신혼집을 매매까지 하기는 어려워도 지금 모으고 있는 이 돈으로 향후 몇 년간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집 대출금 어떤 식으로 상환할지 이런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나 저희 친정 재산에 눈독 들이고 있다거나 헛바람 든 게 아니라는 건 확실했어요. 어찌나 꼼꼼하게 준비를 해왔든지 설명하는 거 따라가기도 벅찰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 친정 부모님께서 도움 주시는 것 받으면서 살면 훨씬 신혼살림을 넉넉하게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면 다 소용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다소 서운한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결국은 딸이 제대로 된 남자 만나 건실하게 사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겨주실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윗감으로 이런 남자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역시나 딸내미 시집 갈 때 신혼집 정도는 당연히 해주시려고 생각했던 친정 부모님께서는 다소 실망하시긴 하셨지만 그럼에도 어떻게든 자기들 힘으로 으쌰으쌰 가정 꾸려보겠다고 열심히 설명하는 저와 남편 모습을 보고 그만 두 분도 기특하셨던 모양입니다. 강서방 하는 게 워낙 건실해서 하나뿐인 딸내미 시집 보내면서 아쉬움이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걱정은 많이 덜었어. 요새 젊은이들 중에서 저렇게 건실하고 건강한 생각하는 사람 찾기 드문데 우리 딸내미가 아주 원석을 제대로 건져왔구만. 그렇지? 아빠가 보기에도 저 사람 참 괜찮지. 딸 자식 시집 보낸다고 서운해 하시면서도 내심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아빠 기색을 보며 저도 기뻤습니다. 저희 그 결혼 준비하는 걸 보면서 남편에 대한 믿음이 쌓여가고 있던 아버지였어요. 더군다나 저희 집에 자식이라곤 외동딸인 저 하나밖에 없는데도 장인어른이 될 이 소유의 회사 문제에는 일절 입대는 일 없으면서 저희 집안 재산에 관심 보이지 않는 모습에 더더욱 믿음이 공고해지셨겠죠. 저는 이제야 제 짝을 만났다고 확신했습니다. 생각보다 평소 작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음에도 아쉽다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드디어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친정 본가에는 제 방에 비하면 훨씬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럼에도 행복했습니다. 그 시작을 남편과 단 둘이서 해냈다는 생각에 더욱 뿌듯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온 직후에 회사 복귀하고 또 이러저러한 바쁜 일로 정신이 없어 혼인신고가 조금 미뤄지기는 했지만 남편에 대한 마음은 진실했기에 그저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재촉한 거는
제 쪽보다는 남편 쪽에서였어요. 요새 결혼식을 올려도 살아봐야 안다면서 혼인신고 미루는 부부들이 많기는 하지만 나는 얼른 혼인신고해서 우리가 부부라는 것 법적으로도 확실하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어. 혼인신고까지 완전히 마치고 떳떳하게 부부로서 인정받고 싶다는 남편 생각이 귀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평소에도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지식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어요. 그렇게 신혼생활 돌아와서 한 달쯤 되었을까. 드디어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정말로 제 호적 등본에 배우자로 표기된 남편 이름을 확인하고 나니 내가 정말로 결혼했구나 하는 실감이 나더군요. 혼인신고하고 나서 바로 그 주말이었을 겁니다. 남편이랑 같이 사이좋게 요리해서 마주보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대뜸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기 있잖아. 아버님 회사 문제 말이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저희 친정아버지 회사 이야기에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그동안 남편이 저희 아빠 회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동안은 괜히 아무 연관도 없는 내가 당신 아버지 회사 문제나 집안 문제 꺼내는 게 불편할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내 입장만 고려해서 그런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집이야 나 말고도 다른 형제들도 있다 하더라도 장인 장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라고는 당신 하나뿐인데 하나뿐인 딸 자식 시집 보내면서 이래저래 기대가 많으셨을 텐데 사위라는 놈은 처가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하나 없었으니. 그렇게 말하면서 미안한 기색인 남편을 보니 저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고 있는구나 싶으면서도 그게 또 저나 저희 친정 부모님 배려해서 한 생각이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어차피 우리 친정 자산 문제야 전문가분 붙어서 관리하고 있고 회사 문제도 뭐 예전에도 내가 관여하던 부분 없는데 집안에 식구 더 들어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 정말로 마음 안 써도 되니까 그런 걸로 그런 생각 진짜 안 해도 돼. 알았지? 그러고는 그날은 그렇게 넘겼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먼저 나서면 꼭 처가 재산에 눈독 들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조심했는데 자기가 너무 무심해 보인다 걱정한 건가 싶었죠. 하지만 남편의 걱정은 그야말로 기우였죠. 애초에 제가 남편에게 마음을 열었던 것도 그렇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남편을 높이 평가하셨던 것도 그런 부분에 아무 사심 없이 대하고 그저 자기 능력으로 저랑 잘 살 생각하는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한테 처음으로 저희 친정 문제에 대해 언급한 이후부터는 남편의 태도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저번에 얘기했던 거 말인데 집안에 자산관리사가 따로 계신다고? 그렇지. 아무래도 재산 규모가 좀 있는 편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국 그 자산관리자라는 사람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 거잖아. 당연한 거죠. 애초에 전문가라고 고용되어서 일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순간 나쁜 마음 먹고 장모님 장인어른 재산 빼돌리겠다고 생각하면 그땐 어떻게 되겠어? 제가 저희 친정 아버지하고 그런 문제까지 미주알고주알 나누는 사이가 아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저희 아빠가 다른 것도 아니고 집안 자산관리 문제를 그렇게 허투루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한 기업체의 대표로 평생 일하시면서 잔뼈가 굵은 분인데 아무렴 그 정도 신뢰도 갖지 못하는 어중진 사람한테 재산 맡겨놓고 그런 눈 뜨고 코 베이는 일 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쪽 세계도 이런 일에 예민한 편이라서 얽힌 관계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한 편입니다. 저희 집 자산관리 해주시는 분들이 사고라도 쳤다간 다른 고객들까지 한꺼번에 잃게 될 판인데 그분이 지금껏 잃어놓은 것 죄다 버리고
어디 야반도주라도 하지 않을 이상 그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이래저래 예시까지 들어가며 열심히 남편에게 설명을 하면서 불안감을 줄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라온 환경의 차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저희야 단순한 집안 재산 개념이 아니라 이건 역시 사업이자 거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남편은 꼭 동네에서 아주머니들이 개라도 하는 개념처럼 받아들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일반 가정에서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도 남편의 의구심은 전혀 풀리지 않은 듯 했습니다. 결국은 남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 요새 같은 세상에 사람을 어떻게 믿고... 처음에는 어떻게 잘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꾸만 나쁜 방향으로 남편이 얘기를 하다 보니 저도 슬슬 짜증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집안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안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뭐에 꽂혀서 저렇게 저희 친정 회사나 재산 문제로 인한 걱정이 커졌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언쟁이 끝도 없이 이어지지 싶어서 그만 남편 어깨를 탁 치고 이런 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보 그만!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떠들어봤자 그 돈 관리하고 결정하는 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일이지. 여기에서 당신 혼자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다고 해도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괜히 열 올리지 말고 그만합시다. 어? 그 말을 끝으로 더는 그 얘기하지 않고 저는 그만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뭐 여전히 남편 입장에서 걱정이 많다 하더라도 제가 말한 것처럼 남편이 뭘 어쩔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끝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잊고 지나갔는데 남편한테는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또 그 문제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러던 사람이 자꾸 저희 아빠 재산 문제나 회사 문제 같은데 거의 집착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저로서도 점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그만하라니까. 정 그렇게 우리 친정 돌아가는 사정이 궁금한 것 같으면 아예 우리 아빠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든가. 어떻게 그래? 장인어른께서 어떻게 받아들일 줄 아시고. 그럼 저는 어떻게 받아들일 줄 알고 자꾸 저런 말을 꺼내는 건지 솔직히 좋은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저희 친정 문제에 자꾸 말을 얹기 시작한 시점이 공교로웠습니다. 저희 혼인신고 마치자마자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으니까요. 연애할 때 세상 남부러울 것 없이 잘하던 남자도 결혼하고 나면 어느 정도 태도 바뀌는 건 감수해야 된다며 주변에서 먼저 결혼한 사람들이 걱정을 가장한 말을 했을 때 솔직히 저도 조금 불안한 생각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을 때도 저희 친정 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모습에 한시름 놓고 있었는데 그게 언제 그랬다는 듯 돌변한 태도를 생각하니 딱 혼인신고한 직후부터였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문제로 남편에게 설명을 하다 못해 슬슬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것도 좀 그래. 장인 장모님께 자식이라고는 달랑 당신 한 사람뿐인데 당장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식인 당신이랑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는 거잖아. 사람 일 어떻게 알아? 그러면 나도 이 집안 사위로서 이제 어느 정도는 상황 파악하고 있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대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런데 내가 당신 집안 지금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대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는 내가 이 집안 유일한 사위이고 한 가족인데 장인어른 재산 규모조차 아는 바가 없다는 게 말이 돼? 그게 왜 말이 안 되는데요? 애초부터 저희 아빠 재산 보고 저하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왜 저런 말이 나옵니까? 심지어는 이런 소리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장인어른 정정하시니까 저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건강 안 좋아지시고 나이 드시면 그걸 누가 다 책임을 져야 하겠어? 자식은 당신 하나뿐인데 솔직히 당신이 장인어른 회사 물려받아서 경영할 만큼 재무 문제에 꼼꼼한 사람은 못 되잖아. 아무래도 회사에서 회계일까지 하고 있는 내 쪽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나을 텐데 그러면 나도 어느 정도 장인어른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알아야지.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애초에 우리 아빠 우리한테 그런 거 기대하시지도 않아. 자식한테 손 빌릴 정도로 허술하신 분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그런 일 생긴다 하더라도 전문 경영인 도움받아 하시겠지. 이렇게 속 모르는 소리를 한다. 그렇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 쉽게 믿는 거 아니라고 하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흥분해서 펄쩍 뛰는 남편을 보는데 도로 펄쩍 뛰고 싶은 거는 저였습니다. 요즘 저 사람 하고 있는 꼴을 보면 결혼 전에 그렇게 청빈하게 사심없어 보이던 사람은 대체 누구였나 싶을 지경이었어요. 우리 친정 돌아가는 일은 능력 밖의 일이니 조금도 관심 없는 것처럼 굴던 것이 불과 두어 달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사위인 자기가 저희 친정아버지 회사 일을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는 꼴이 아닙니까? 결혼 전이라면 상상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선을 넘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로서도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저 사람이 결혼 전에 저런 모습을 보였더라면 남편에 대한 제 평가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도 아니고 혼인신고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태도가 돌변한 남편 모습에 그만 저도 착잡해지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은근히 남편이 저 떠보는 말에 아예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집안에 웃음소리만 가득 찰 줄 알았는데 점점 대화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을 앉혀놓고 어두운 얼굴로 입을 떼기 시작한 저였어요. 내가 그동안은 당신한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그렇게 우리 집안 문제에 걱정이 많다고 하니 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사실 지금 우리 친정 형편이 심상치가 않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가 당신한테 이런 얘기까지는 말라고 했는데 괜히 걱정시킨다고. 근데 당신 말 맞다나 당신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실은 요새 우리 집이 많이 어려워. 어음처리한 게 문제가 생겨서 현금 자금도 막히고 아무래도 우리 아빠 회사 곧 부도 처리될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 회사 자산 규모가 얼마인데? 잔뜩 풀이 죽어 말하는 제 말에 흥분해서 자리까지 박차고 일어난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닥달을 해도 실질적인 저희 친정아버지 회사 자산 규모는 제가 남편 앞에서 언급을 한 적이 없는데 어디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어느 정도 사정을 파악하고 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심각하게 저희 집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저 아버지 회사 부도 날 판이라는 그 말에만 꽂혀서 제 마누라 상심한 기분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열만 올리고 있는 남편 꼴을 보니 그만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지도 예상을 못한 상황이라서 많이 당황스러우신 것 같아. 당장 계시는 곳도 경매로 넘어갈지도 몰라서 일단은 당장 나 가진 거로라도 도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전에 본 적 없이 표독스럽고 탐욕적인 남편 표정에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 이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남편이었어요. 그러게 괜히 엄마 놈한테 그 큰 돈 돌리느니 진작에 사위 도움받았으면 이 지경까지 와?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 사위 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우리 아빠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당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소리야 뭐야? 있는 집 회사 대표라는 사람도 뭐 별 볼 일 없구만. 뭐라고? 내 말이 틀렸어? 있는 집 외동딸이라길래 뭐 좀 다를 줄 알았더니 부도?
지금 부도라고 했어? 내가 그동안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마인데 부도라니? 투자라니. 그 말 듣는데 피가 식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삐가 풀려 날뛰는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부잣집 따님이라고 있는 체 하면서도 속 긁어도 그거 다 참아 넘긴 게 뭐 때문인데? 내가 이런 꼴 보려고 너하고 결혼한 줄 알아? 더러운 거 다 참아 넘어가며 너네 집 돈 보고 결혼한 건데 그건 배신이지, 배신!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배신이라니? 지금 당신 행동이 나에 대한 배신이지? 뭐? 우리 집 돈을 보고 결혼해? 당신 그런 사람이었어? 지금껏 그렇게 생각했으면서 나 감쪽같이 속이고 결혼까지 한 거야? 이 나쁜 놈아! 내가 그동안 너 대접한 게 얼마인데? 그동안 나한테 이 정도 대접받았으면 너도 뱉어내는 게 있어야지. 그런데 뭐 부도? 내가 미쳤다고 너네 부모까지 책임지고 살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망정이지. 너 내가 아무 소리 않고 있었으면 끝까지 나 속일 작정이었어? 나 그렇게는 못 살아. 시궁창으로 떨어질 거면 너 혼자 떨어져. 나 너랑 못 살겠으니까 그냥 갈라서자. 갈라서자니? 지금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야? 그럼 이혼해야지. 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말아먹게 생겼는데. 아, 진작 알았으면 혼인신고도 안 하는 건데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야지. 네 부모 때문에 인생 종칠 뻔했는데 조상신이 도왔네. 조상신이 도왔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습니까? 어지간한 어설픈 사기꾼 놈들한테는 될 것도 아니었어요. 내 조건 보고 달려드는 놈들 다 걸러낸 줄 알았더니 남편이라 고른 놈 속에 저렇게 추악한 내면이 깃들어 있을 거라고 제가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 역시 분노를 주체하기 어려웠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어떻게 사람을 기만해도 이렇게 기만할 수가 있어? 너 같은 놈하고 단 1초도 같은 공간에서 숨쉬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안 그래도 나간다. 너 나중에 니네 집 형편 엉망됐다고 이혼 못하니만이 매달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혼서류 보내면 곧장 도장 찍어 보낼 생각이나 해. 그렇게 간단히 짐을 챙겨 기다렸다는 듯 뛰쳐나가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가진 것 없어도 사람 하나 보고 한 결혼이라 생각했는데 애초부터 결혼을 잘못한 거였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서러움이 뒤죽박죽이 되어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 슬픔은 이내 곧 분노로 바뀌었고요. 가만 안 둬. 절대로 가만 안 둬. 사람을 이렇게 기만해놓고 네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아? 믿었던 만큼 커져만 가는 배신감과 분노에 투지를 불태운 저였습니다. 다음 날 전날의 배신감에 동요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이 차분히 앉아 놈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아파트 복도에서부터 뚱땅거리는 소리가 요란스레 나더니 놈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어찌나 정신없이 뛰어왔는지 머리꼴은 산발에 와이셔츠 깃도 엉망이고 하루 만에 꼴이 말이 아닌 남편 놈이었습니다. 그 꼴을 보니 그저 가소로웠어요. 권고 사직이라니. 내가 왜 회사에서 잘려야 하는데? 그걸 왜 날더러 따져? 네 회사 사장한테 따지든가. 너 아니면 갑자기 내가 이런 일 당한 일이 뭐가 있어? 네가 네 아버지한테 찌른 거 아니야? 고 부도나서 망할 회사 사장이라면서 너 뭔 일 당하니 그건 또 우리 탓이야? 그럼 정말 너 아니야? 맞다. 이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아. 그러면 내가 니놈 본세 갈고도 너를 가만둘 줄 알았어? 뭐라고? 망할 거면 혼자 망하지 왜 나한테 화풀이야? 멍청한 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냐? 곧 부도날 회사면 니놈 같은 인간 못 되는 놈 자르라고 힘이나 쓸 수 있겠어? 그렇습니다.
애초에 저희 친정아버지 회사 부도 났다는 말 자체가 놈 속내 떠보기 위한 계획에 불과했어요. 사실관계 파악도 하기 전에 그저 부도라는 말에 꼭지가 돌아서는 제 마누라 앞에서 그간 열심히 감춰온 본색 드러냈으니 작전이 아주 제대로 먹힌 셈이었죠. 설마 하긴 했으나 사실 정말로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예상 못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기엔 놈 하는 행실이 너무 수상쩍었잖아요. 작정하고 감췄을 땐 몰랐다 하더라도 의심의 불씨를 피운 이상 알아채는 건 금방이었습니다. 어제 놈이 미친놈처럼 나불댄 건 제 휴대폰 녹음에 거실에 숨겨둔 카메라에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놈 어제 집 나가고 그걸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그대로 들고 간 저였습니다. 이 쳐죽일 놈, 쥐뿔도 없는 놈 인성 하나 믿고 내 생떼 같은 딸 보내놨더니 내가 이놈 이거 밟아버릴 거야. 감히 우리 집안 알기를 우습게 알아? 아빠 도와주세요. 나 저는 멀쩡하게 사는 꼴 보면 속 터져 죽을지도 몰라. 절대로 용서 못해. 절대로 가만히 안 둘 거야. 그 길로 온갖 인맥을 죄다 동원해 남편은 회사 대표에까지 손을 뻗은 친정 아버지셨어요. 물론 사업하는 사람끼리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런 일을 결정해 주신 건 아니고 두 분 사이에 사업적인 이야기가 물밑으로 오갔다는 건 알지만 저도 자세한 내용까지 아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감히 하나 있는 딸 자식 물주 삼아 본색 감추고 결혼까지 한 것도 모자라 가진 것 다 잃었다니 헌시짝 버리듯 버린 사위놈이었습니다. 제가 봐달라고 사정을 해도 반죽음을 만들 판이었는데 딸 자식인 저까지 놈의 파멸을 고대하고 있었으니 저희 부모님도 사정 봐줄 것 없으셨죠. 저희 아버지는 아예 놈 밥줄을 끊어놓을 작정이신 것 같더라고요. 놈 직장 문제는 물론 심어 장사한다고 새든 가게 매입까지 진행 중이셨습니다. 동시에 제2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평소 아버지와 오랜 친분을 이어가시던 대형 로펌에 잘 나가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주르륵 붙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사기 혐의까지 붙이려고 혈안이 되신 아버지셨어요. 저한테는 놈이 제 입으로 저 속여 저희 집 재산 먹으려 했다는 놈의 자백 동영상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안 지은 죄도 덮어씌우고 싶을 판에 놈이 빌미까지 제공해 주었는데 직장 잘리고 모친 가게 쫓겨난 충격 추수를 새도 없이 송사에 얽혀 하루하루 말라가는 놈 얼굴을 보는 것이 속이 시원했습니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리는 법입니다. 그렇게 속물적인 놈 피하겠다고 애를 쓴 나를 이따위로 기만해놓고 그럼 제 놈 남은 인생이 편할 줄 알았답니까? 여보, 이제 제발 그만해.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 가진 것 하나 없이 이제 직장도 없고 미래도 없는 놈 불쌍하지도 않아? 불쌍? 너 같은 쓰레기한테 속아 넘어간 내가 불쌍하지. 더러운 의도로 접근한 네 놈이 뭐가 불쌍해? 너 같은 놈은 더 당해봐야 해. 여보, 나 이러다가는 정말로 죽어. 더 항소 안 하고 이혼해줬잖아. 당신도 아니래도 나 지금 그만 딱 눈 감고 죽고 싶어. 죽고 싶다는 놈 말에 동정심은 한 톨도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 좋은 척은 다 해놓고 뒤통수 친 놈은 이제 주변에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었고 그나마 쓸만한 인맥이야 다 제 쪽에서 만들어주었으니 앞으로 어디 기댈 데도 없겠죠. 혼인신고 하자마자 내 손발 묶은 줄 알았나 보지? 앞으로도 니놈 하는 일 내가 족족 말아먹을 테니까 사람 우습게 본 대가 평생 절절하게 후회하며 살아.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결국 여기서는 더 발 디딜 데도 없어 연고도 없는 곳에서 근근히 일용직으로 먹고 살고 있다는 게 마지막으로 들은 놈 소식입니다. 여전히 놈에 대한 연민은 없습니다. 사람 진심을 짓밟은 인간이니 그 인생 어떻게 되든 이제 더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우리 아빠 회사에 관심 두지 않아 저런 놈이 더 자기 몫으로 주제넘게 눈독 들인 건 아닌가 싶어 본격적으로 아버지 회사에서 일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런 도둑놈의 새끼 같은 놈한테 2번 다시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복수극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